이런 제사 따위 필요 없어. 남편의 목소리가 산소 전체를 울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쾅! 새벽 4시부터 정성스럽게 준비한 제사상이 통째로 뒤집어졌습니다. 나물 9가지, 각종 전과 국물이 산소 바닥에 흩어지고 그릇 깨지는 소리가 귓속을 파고들었습니다. 이 미친놈이 뭐라는 거야? 시아버님의 분노 섞인 고함이 터져나왔고 어머님은 우리 집안이 망했다 며 오열하셨어요. 시동생은 형을 향해 종손이 어떻게 조상님 앞에서 라며 주먹을 휘둘렸고 친척들은 모두 경악한 표정으로 저희를 바라봤습니다. 온 산소가 순식간에 전쟁터로 변해버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로 겨우 서 있으면서 이 모든 상황이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할 수 없었어요. 종갓집 종부로 살아온 지 25년.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일이 제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대체 평화로웠던 추석 성묘가 어떻게 이런 아수라장으로 변한 걸까요? 그 충격적인 하루의 진실을 시작하기 전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정말 끝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끝의 시작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새벽 4시에 눈을 뜬 그 순간부터 말이에요. 허리와 무릎에서 오는 그 둔한 통증이 저를 깨웠을 때 저는 또다시 하루를 시작해야 한다는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자그마치 25년이에요. 시집와서 지난 25년 동안 저는 한 달에 2번씩 1년에 24번의 제사를 혼자서 준비해 왔어요. 이곳은 그냥 시댁이 아닌 종갓집이었거든요. 시조부터 시작해서 고조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할아버지까지 각각의 기일마다 정성스럽게 차려야 하는 제사상들이 제 인생을 지배하고 있었죠.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는 것조차 한숨이 나왔어요. 허리 디스크가 심해져서 몸을 바로 펴는 것도 힘들었거든요. 부엌으로 향하는 제 걸음은 절뚝거렸어요. 지난주 병원에서 무릎 수술을 권유받았는데 그 얘기를 어머님께 했을 때의 일이 아직도 생생해요. 종부가 몸이 아프다고 제사를 안 지낼 수는 없잖니. 조상님들 얼굴을 무슨 낯으로 봐? 종손한테 시집와서 아들도 못 낳아 가문의 대를 끊어놓고 이제 제사도 제대로 못하겠다는 거야? 어머님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맴돌아요. 냉장고를 열어 재료들을 꺼내는 제 손길은 이미 기계적이었어요. 그동안 반복해온 똑같은 동작들이었거든요. 어머님이 정해준 메뉴대로 나물 9가지, 생선 2가지, 고기 3가지, 그리고 각종 전과 국물까지 모든 것을 혼자서 준비해야 했죠. 도마 위에 물을 올려놓고 칼을 들었을 때 제 손이 떨리는 걸 느꼈어요. 허리 때문에 오래 서 있는 것조차 고역이었거든요. 하지만 앉아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어요. 기름에 전을 부치고 국물을 끓이고 나물을 무치는 모든 과정에서 저는 계속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사 음식 제대로 준비하고 있지? 조상님들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해야 할 텐데. 새벽 6시부터 어머님의 감시가 시작됐어요. 저는 허리를 구부린 채로 네, 어머님. 정성껏 준비하고 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곧바로 저를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너는 우리 아들 불효자 만들어 놓고 낯짝도 뻔뻔하지. 종갓집에 시집와서 딸만 낳고 음식이라도 잘해야 조상님들께 덜 죄송할 거 아니니. 아들도 못 낳고 제사도 엉성하면 이 집에서 뭘 하겠다는 거야? 저는 그때마다 죄송합니다라고 고개를 숙여야 했어요. 어머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제 가슴에 박혔어요. 늘 아들로 시작해서 아들로 끝나는 똑같은 구박을 들어왔지만 여전히 상처가 났어요. 그렇게 새벽부터 오전까지 제사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 허리와 무릎의 통증은 계속 심해졌어요.
특히 기름에 전을 부칠 때는 정말 견디기 힘들었어요. 뜨거운 기름이 튀면서 화상을 입기도 했고 계속 서서 뒤적거려야 하는 자세 때문에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거든요. 아침 9시가 되자 친척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픈 다리를 질질 끌며 차례상을 차렸습니다. 제사상 위에 올라가는 음식들은 모두 제 손을 거쳐 만들어진 것들이었어요. 하지만 정작 제사를 지내는 동안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어야 했죠. 종부야, 물 좀 더 가져와. 아들도 못 낳았으면 이런 일이라도 제대로 해야지. 종부야, 수저가 부족해. 종갓집 며느리가 이런 것도 못 챙기면 어떻게 해? 끊임없이 불려다니면서 제 발걸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어요. 그때 아버님이 친척들 앞에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참 조상님들 볼 낯이 없네. 종부라고 드린 게 대를 이을 아들도 못 낳고 조상님들 앞에 내가 죄인일세. 제사가 끝나고 음복을 하는 시간에도 저는 부엌에서 그릇을 닦고 있었어요. 안방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와 담소가 저에게는 너무나 멀게 느껴졌습니다. 친척들은 제가 준비한 음식을 먹으면서도 저에 대해서는 한마디 고마운 말도 없었어요. 종부가 되어 할 도리도 못하고 쯧쯧쯧. 종갓집인데 대가 끊어지면 어떡해. 그나마 음식 솜씨라도 좋아야 하는데. 저는 부엌에서 그 모든 소리를 들으며 설거지를 해야 했어요.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고 기름때를 닦아내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언제까지 이런 모욕을 당하며 살아야 할까? 하루가 끝나고 모든 친척들이 돌아간 뒤 저는 제 방에 들어와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다리는 부어올랐고 허리는 펴지지 않았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니 정말 초라했어요. 언제부터인가 제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더라고요. 종갓집 종부라는 이름 아래 평생을 살아왔지만 저에게 남은 건 아픈 몸과 상처받은 마음뿐이었어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저는 생각했어요. 내 몸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무릎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의사의 말이 자꾸 떠올랐어요. 하지만 수술을 받으면 누가 제사를 준비할까요? 어머님은 절대 허락하지 않을 거예요. 결국 저는 몸이 완전히 망가지거나 눈을 감을 때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였어요. 그렇게 제사 후 며칠이 지나 그의 추석이 다가왔을 때 저는 평소보다 더 두려웠어요. 추석 성묘는 1년 중 가장 큰 행사였거든요. 온 친척이 다 모이는 날이니까 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당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무릎 상태는 더욱 악화되어 있었어요. 계단 하나 오르는 것도 힘들어졌는데 성묘 준비는 평소 제사의 3배는 되었거든요. 그날도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음식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성묘인데 제대로 준비했겠지? 온 친척이 다 모이는 날인데 집안 체면 떨어지게 하면 안 돼. 어머님이 새벽부터 저를 재촉했어요. 그리고 역시나 이번에도 제 가슴을 후벼 파는 말을 덧붙였어요. 아들도 못 낳아놓고 음식마저 성의가 없으면 조상님들이 얼마나 노하시겠니니. 그런 모욕을 듣는 와중에도 저는 아픈 무릎을 참아가며 나물 12가지를 무쳤어요. 전을 부칠 때는 다리가 후들거려서 중간에 주저앉을 뻔했죠. 하지만 그래도 해야 했어요. 종갓집 종부니까요. 오전 9시쯤 동서가 새 아들을 당당하게 데리고 나타났어요. 무슨 개선 장군 같았죠. 그 순간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아버님과 어머님의 얼굴이 환해졌거든요. 우리 둘째네 왔구나. 아이구야, 우리 귀한 손자 셋을 다 데려왔네. 정말 든든해. 역시 종갓집은 이래야 해. 아버님이 손자들을 보며 활짝 웃으셨어요. 저희 딸이 인사를 드려도 늘 시큰둥하셨던 것과는 정말 대조적이었어요. 성묘지로 가는 차 안에서부터
동서의 태도는 노골적이었어요. 저는 무거운 음식 보따리들을 들고 차에 올랐는데 동서는 빈손으로 아들들과 함께 편안하게 앉아 있었어요. 한 번도 도와주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죠. 산소에 도착해서 제사상을 차리는 동안 저는 혼자서 모든 걸 해야 했어요. 동서는 아들 셋과 함께 그늘에 앉아서 구경만 하고 있었거든요. 아픈 무릎을 절뚝이며 상을 차리는 제 모습을 보면서도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친척들이 모이자 동서가 본격적으로 저를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형님, 정말 고생 많으세요. 이 모든 걸 혼자서 준비하시니까 힘드시겠어요. 겉으로는 동정하는 척 했지만 곧바로 독을 품은 말을 던졌어요. 그런데 솔직히 물어봐도 될까요? 형님은 아들도 없으신데 제사 음식만 한다고 해서 종갓집이 이어집니까? 그 순간 온 산소가 조용해졌어요. 친척들도 모두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동서는 더 대담하게 말을 이었어요. 결국 종갓집은 아들이 있는 집에서 이어가야 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아들 셋을 낳아서 대를 이어가고 있는데 형님이 아무리 제사 음식을 준비해봤자 의미가 있을까요? 그때 아버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어 말씀하셨어요. 둘째네 말이 맞다. 아무래도 대를 이을 아들이 있어야 진짜 종갓집이지. 종부는 딸만 있으니까 한계가 있어. 친척들도 하나둘 가세하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아들이 있어야 종가를 이어갈 수 있지. 시동생네는 아들들이 셋이나 있으니까 든든하다. 종부도 고생은 하지만 아들이 없으면 소용없지. 저는 그 자리에서 이런 말들을 들어야 했어요. 이 집안을 위해 내 평생을 다 바쳤는데 아들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하고 있었어요. 동서는 쉬지 않고 계속 말했어요. 형님, 이제 좀 편하게 사세요. 어차피 종갓집 며느리 역할은 제가 해야 할 일이니까요. 형님이 아무리 애써봤자 결국 이 집안의 미래는 저희 아들들 손에 달려 있거든요. 어머님도 동서 편을 들었어요. 둘째네 말이 틀린 건 아니야. 너도 이제 나이가 있고 몸도 아프잖아. 아들들이 대를 이어갈 준비를 해야지. 그 순간 저는 정말 죽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때 남편의 표정이 변하는 걸 봤어요. 처음에는 그냥 듣고 있었는데 점점 얼굴이 굳어지더라고요. 특히 제가 무릎을 절뚝이며 뒷정리를 하는 모습을 볼 때 남편의 주먹이 꽉 쥐어지는 걸 봤어요. 며칠 전 병원에 갔을 때의 일이 떠올랐을 거예요. 제가 너무 아파해서 남편이 따라왔었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엑스레이를 보면서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환자분이 아직 젊으신 편인데 허리 디스크뿐만 아니라 무릎 상태가 너무 안 좋습니다. 연골이 많이 닳았어요. 이 정도면 수술을 해야 합니다. 그때 남편의 얼굴이 새파래지는 걸 봤어요. 이렇게 될 때까지 왜 참으셨어요? 계속 무리하시면 나중에는 걷는 것도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의사의 말을 듣는 남편의 표정에서 처음으로 죄책감을 읽을 수 있었어요. 그의 추석 성묘 제사가 시작되자 저는 평소처럼 뒷정리를 하러 갔어요. 아픈 무릎을 참아가며 사용한 그릇들을 정리하고 떨어진 음식 부스러기를 치우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어머님이 친척들 앞에서 또 저를 비하하기 시작했어요. 종부인데 아들을 못 낳고 내가 조상님들 뵈기 얼마나 민망한지. 그러면서 동서를 쳐다보며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우리 둘째가 복덩이지. 든든한 아들을 셋을 낳고 내가 둘째 덕에 산다 살아. 동서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어머님, 그래도 형님이 지금까지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아들이 없는 집에서 아무리 제사를 지내봤자 의미가 있을까요? 친척들도 하나둘 거들어서
말하기 시작했어요. 맞는 말이야. 결국 아들이 있어야 대를 잇는 거지. 큰아들네 아들이 없는 게 말이 되는감. 시동생이 아들을 낳아 다행이지. 그때 아버님이 중요한 발표를 하셨어요. 축문을 읽던 중에 갑자기 멈추시더니 엄숙한 표정으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 오늘 다 모인 김에 집안일을 정리하자. 내가 이제 나이도 많고 하니까 집안 재산을 아들 셋 있는 둘째한테 물려주겠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버님은 더 잔인한 말을 덧붙였어요. 큰아들네 손녀는 줄 게 없다. 어차피 시집 가면 남의 집 사람이 될 테니. 저는 그 순간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그리고 아버님 뒤에 있던 남편의 얼굴이 새하얘지는 걸 봤어요. 동서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아버님 말씀이 맞아요. 종갓집은 아들이 있는 집에서 이어가야 하니까요. 형님도 이제 편하게 사시면 되겠네요. 그 말에는 이제 물러나라는 뜻이 숨어 있었어요. 어머님도 거들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 큰애는 딸만 있으니까 어쩔 수 없지. 그러면서 저를 향해 차갑게 덧붙였어요. 아들도 못 낳은 주제에 할 말이 있겠니? 그때 제가 상차림을 정리하다가 그만 실수를 했어요. 무릎이 아파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국그릇을 떨어뜨린 거예요. 그릇이 깨지면서 뜨거운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어요. 조상님 앞에서 이런 실수를 하다니, 아, 이제 정말 끝이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이것 봐. 정말 성의가 없어. 어머님이 소리를 지르셨어요. 조상님 앞에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아들도 못 낳더니 중요한 날 이런 실수까지 하고. 어머님의 목소리가 산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동서가 혀를 차며 말했어요. 형님, 괜찮으세요? 그런데 조금 더 조심하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조상님들 앞에서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눈빛에는 비웃음이 가득했어요. 친척들도 저를 향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어요. 아유, 좀 더 조심성이 있어야지. 나이가 들어서 실수나 하고 아무래도 마음가짐이 부족하니까 이런 실수를 하는 거야. 아들도 없으면서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하면 어떡해. 저는 무릎을 꿇고 깨진 그릇 조각들을 주우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를 연발했어요. 뜨거운 국물에 손이 대었지만 그것도 모르고 계속 조각들을 주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어요. 그때 남편이 갑자기 벌떡 일어났어요. 손에 쥐고 있던 술잔이 덜덜 떨리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그동안 쌓여온 모든 억울함과 분노가 폭발하기 직전이었어요. 그만하세요. 남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고 계속 저를 비난했어요. 아버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런 실수를 하다니. 그 순간이었어요. 남편의 마지막 인내가 완전히 끊어진 거예요. 그가 갑자기 제사상으로 다가가더니 양손으로 상 모서리를 움켜잡았어요. 근육이 팽팽하게 긴장됐고 혈관이 붉어져 나왔어요. 이런 제사 따위 필요 없어. 남편의 목소리가 산을 울렸어요. 그리고는 있는 힘을 다해 제사상을 들어 올렸어요. 그동안 쌓인 그 모든 분노가 그 순간 폭발했어요. 쾅! 엄청난 소리와 함께 제사상이 완전히 뒤엎어졌어요. 제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정성껏 준비한 모든 음식들이 산소 바닥에 난장판이 되어 흩어졌어요. 나물들이 사방으로 튀었고 전들이 흙바닥에 뒤섞였어요. 과일들이 굴러다녔고 밥그릇이 깨지면서 하얀 쌀이 온 곳에 널브러졌어요. 저는 그 광경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평생 순한 양처럼 살던 남편이 조상님 앞에서 제사상을 뒤엎다니요.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져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남편의 가슴이 격렬하게 오르락 내리락 했어요.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목의 혈관이 불끈불끈 튀어나와 있었어요. 그의 눈에는 지난 세월 참아온 모든 고통이 담겨 있었어요. 무릎 수술을 받아야 할 정도로 아픈 아내를 딸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하는 가족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던 거예요. 며칠 전 병원에서 의사가 말했던 그 말이 남편의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을 거예요. 환자분 무릎 연골이 너무 많이 닳았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심각해요. 당장 수술을 받지 않으면 평생 절뚝거리게 될 수도 있어요. 그때 남편은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을 거예요. 자신이 아내를 이 지경까지 내버려뒀다는 죄책감의 말이에요. 아버님이 분노로 온몸을 떨면서 소리쳤어요. 이 미친놈이 뭐라는 거야? 조상님 앞에서 이게 뭐하는 짓이야? 손가락으로 남편을 가리키며 계속 소리쳤어요. 너 지금 완전히 미쳤구나. 종손이 어떻게 조상님 앞에서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어머님은 가슴을 치며 하늘이 무너진다. 하늘이 무너진다. 고 소리치면서 주저앉았어요. 우리 조상님들이 얼마나 노하시겠어. 벼락이라도 칠까봐 무서워 죽겠다. 친척들도 어리둥절해하며 서로 얼굴만 바라봤어요. 하지만 남편은 더욱 당당하게 외쳤어요. 그의 목소리는 산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그동안 우리 종부가 뭘 했는지 아세요? 아픈 몸을 이끌고 혼자서 모든 제사를 준비했어요. 남편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감정이 북받쳐 올라서였어요.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부엌에서 혼자 음식을 만들었어요. 허리가 아파서 똑바로 서지도 못하는데 그래도 조상님들께 정성을 다했어요. 남편의 주먹이 꽉 쥐어져서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 정도였어요. 허리 디스크에 무릎까지 망가져서 수술하라고 의사가 말했는데도 참고 견디고 있어요. 왜요? 종갓집 종부니까요. 그런데 다들 고마워하기는커녕 아들이 없다고 매일매일 구박만 받아야 해요. 그의 목소리에는 지금까지 느꼈던 아내에 대한 죄책감과 미안함 그리고 집안을 향한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아내가 당하는 모욕을 지켜만 봤던 자신에 대한 죄책감이 이제서야 터져 나오고 있었어요.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재산도 못 받고 모욕만 당해야 해요? 이제부터 내 아내와 딸은 내가 지킨다. 남편의 선언은 단순한 화가 아니었어요. 시집와서 처음으로 내 남편으로 느껴지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이 집안에서 내 남편이 저를 위해 목소리를 높여주고 있었거든요. 남편이 제사상을 뒤엎은 그 순간 산소 전체가 정적에 쌓였어요. 흩어진 음식들과 깨진 그릇 조각들 사이에서 남편이 서 있는 모습이 마치 전쟁터의 장군 같아 보였어요. 저는 결혼하고 처음으로 남편의 진짜 모습을 본 것 같았어요. 아버님이 손가락을 떨며 남편을 가리켰어요. 너 지금 완전히 미쳤구나. 이게 종손이 할 짓이냐? 목소리가 분노로 떨리고 있었지만 어딘지 당황스러워하는 기색도 보였어요. 평생 순종적이었던 큰아들이 갑자기 변해버린 거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전혀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당당하게 온 가족 앞에서 외쳤어요. 이게 제사입니까? 제 아내를 짓밟는 자리 아닙니까? 그 선언을 들은 순간 저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동시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동안 혼자 버텨왔는데 이제서야 누군가 제 편이 되어준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동서가 얼굴을 새빨갛게 하며 소리쳤어요. 아주버님, 조상님 앞에서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당황함이 가득했어요. 자신이 차지하려던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남편이 동서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정신 차려야 할 사람은
따로 있어요. 당신들이야말로 정신 차리세요. 그리고는 친척들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어요. 그동안 우리 종부가 뭘 했는지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저는 남편이 제 호칭을 불러주는 것만으로도 울 것 같았어요. 그동안은 항상 큰 며느리, 큰댁 이런 식으로만 불렸거든요. 종부라고 제대로 불러주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한 달에 2번씩, 1년에 24번의 제사를 혼자서 준비했어요.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부엌에서 혼자 음식을 만들고 설거지하고 뒷정리까지 다 했어요. 친척들 중 일부가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어요. 고모님이 조용히 말했어요. 맞다. 종부가 정말 고생 많이 했지. 다른 고모님도 거들었어요. 그러게, 우리가 너무했나 싶어. 하지만 아버님은 여전히 화가 나 있었어요. 그래도 조상님 앞에서 제사상을 뒤엎는 게 말이 되냐? 이건 불경제야, 불경제. 남편이 아버님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버지, 조상님들도 이런 꼴은 보고 싶지 않으실 거예요. 며느리를 이렇게 괴롭히는 제사라면 안 지내는 게 낫겠어요. 그 말에 어머님이 기절할 듯 소리쳤어요. 아이고, 이 집안이 망했다. 조상님들이 노하셔서 우리 다 벌 받을 거야. 하지만 남편은 전혀 굴복하지 않았어요. 그럼 까짓것 벌 받죠. 하지만 더 이상 내 아내가 이런 모욕을 당하게 놔두지는 않겠어요. 남편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종부는 이 집에서 가장 큰 희생을 했어요. 그런데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해요? 시동생이 끼어들었어요. 형? 그래도 전통과 예법이라는 게 있어. 종갓집은 아들이 있는 집에서. 하지만 남편이 손을 들어 막았어요. 전통과 예법? 그럼 오늘부터 새로운 전통을 세우면 되겠네. 남편이 온 가족을 둘러보며 단호하게 선언했어요. 앞으로 제사는 연 2회, 설과 추석만 지내겠어요. 그 말에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버님이 소리쳤어요. 뭐? 그럼 다른 조상님들 기일은 어떻게 할 거야? 간소하게 차례만 지내면 됩니다. 남편이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제사는 큰 집과 작은 집이 번갈아서 준비할 거예요. 동서의 얼굴이 파랗게 변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희가 왜 제사를 준비해야 해요? 지금까지는 모든 걸 저에게만 떠넘기고 편하게 살았는데 갑자기 자신들도 해야 한다니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당연하지. 남편이 동서를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종갓집 대를 잇겠다며? 그럼 책임도 져야지. 어머님이 펄펄 뛰며 소리쳤어요. 안 돼. 종부가 제사를 준비해야 하는 게 우리 집안 전통이야. 하지만 남편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앞으로 종부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은 금지입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어요. 아들이 없다고 무시하고 구박하는 말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어요. 친척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어요. 어떤 분들은 그래도 너무 심했지라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큰 고모님이 나서서 말했어요. 맞다. 종부한테 너무했어. 하지만 아버님은 여전히 반대했어요. 이런 식으로는 안 돼. 조상님들이 노하실 거야. 남편이 아버님께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버지, 조상님들은 가족이 화목하기를 바라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며느리를 괴롭히는 걸 원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때 둘째 고모님이 나서서 말했어요. 맞는 말이야. 조상님들도 후손들이 서로 사랑하며 사는 걸 보고 싶어 하실 거야. 이런 식으로 구박하는 건 조상님들께도 죄송한 일이지.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일부 친척들이 남편의 편을 들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정말 감동스러웠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남편이 마지막으로 선언했어요. 오늘부터 우리 집 전통은 바뀝니다. 종부는 더 이상 혼자서 모든 제사를 준비하지 않을 거고 누구도 제 안사람과 제 딸을 무시하지 못할 거예요. 저는 그 순간 정말 울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격의 눈물이었어요. 시집와서 처음으로 남편이 온전한 제 편이라고 느끼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남편의 선언이 끝나자마자 시동생이 벌떡 일어났어요.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주먹을 불끈 쥔 채 형을 노려봤어요. 저는 그 순간 무서웠어요. 이제 정말 큰 싸움이 벌어질 것 같았거든요. 형, 정신 차려. 시동생이 목청껏 소리쳤어요. 조상님 앞에서 제사상을 뒤엎고 이제 집안 전통까지 바꾸겠다고? 이게 종손이 할 짓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지금까지 억눌려왔던 불만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남편이 동생을 똑바로 바라보며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그래, 바꾸겠어. 더 이상 이런 방식은 용납 못해.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이미 각오를 단단히 한 모습이었어요. 시동생이 더욱 격양됐어요. 형은 종손이면서 책임감이 없어. 조상님들을 모시는 게 우리 집안의 가장 중요한 일인데 그걸 포기하겠다는 거야? 그러면서 자신의 가슴을 치며 외쳤어요. 그럼 내가 해. 나는 아들 셋을 낳았어.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가슴이 또 한 번 아팠어요. 결국 아들 얘기로 돌아가는구나 싶었거든요. 시동생은 계속해서 자신의 우월함을 강조했어요. 형은 딸 하나밖에 없잖아. 대를 이을 수도 없고. 시동생의 목소리가 산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그런데 왜 종손 행세를 하려고 해? 아들 셋 낳은 내가 종갓집을 이어야 하는 거 아니야? 남편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지금까지 참아왔던 모든 분노가 폭발하는 것 같았어요. 아들 낳은 게 그렇게 자랑스러워? 남편이 동생을 향해 소리쳤어요. 그럼 아들 셋이 있는 내가 지금까지 제사는 왜 안 지냈어? 시동생이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하지만 곧 반박했어요. 그건 형이 종손이니까 당연히. 그런데 남편이 그 말을 끊어버렸어요. 당연하다고? 그럼 이제부터는 내가 당연히 해야지. 남편이 팔짱을 끼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들 셋 낳은 내가 대를 잇는다면서? 그럼 앞으로 제사도 다 내가 지내라. 그 순간 동서의 얼굴이 새파래졌어요. 지금까지는 모든 제사를 저에게만 떠넘기고 편하게 살았는데 갑자기 자신들이 해야 한다니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여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동서가 시동생의 팔을 잡으며 속삭였어요. 하지만 시동생은 이미 분노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좋아, 내가 할게. 시동생이 가슴을 치며 소리쳤어요. 나는 아들 셋을 낳아서 종갓집 대를 이을 자격이 있어. 형보다 내가 더 적합해.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보다는 자기 최면에 가까운 절박함이 섞여 있었어요. 친척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조용히 지켜보던 분들도 이제는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어요. 형제가 이렇게 대립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남편이 차갑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그럼 다음 제사부터 너와 내 안사람이 준비해.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혼자서 모든 음식을 만들어 봐. 그리고 친척들 눈치 보면서 온갖 잔소리 들어가면서 말이야. 시동생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실제로 제사를 준비해 본 적이 없는 그에게는 막막한 일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미 큰 소리를 쳤으니 물러설 수도 없었죠. 할 수 있어. 우리 집사람이 형수님만 못할까? 시동생이 동서를 쳐다봤는데 동서는 당황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지금까지 제사 때마다 와서 앉아만 있었는데 갑자기 모든 걸 준비하라니 막막했을 거예요. 남편이 비웃듯 말했어요. 그럼 좋네. 한 달에 2번씩, 1년에 24번. 모든 제사를 내가 맡아서 해. 나는 이제 편하게 와서 앉아만 있을게. 그때 아버님이 끼어들었어요. 너희들 뭐 하는 짓이냐? 형제가 이렇게 싸우면 어떡해? 하지만 두 아들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렸어요. 시동생이 흥분해서 소리쳤어요. 아버지도 말씀하셨잖아요. 제사는 아들 있는 집에서 물려받는다고. 그럼 제사도 아들 있는 집에서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맞아. 그러니까 이제부터 모든 책임을 내가 져. 재산을 받는 사람이 제사도 지내는 게 당연하지. 어머님이 어쩔 줄 몰라 하며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둘째네가 제사 음식을 할 줄 알기나 해? 실제로 동서는 시집 와서 한 번도 요리를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항상 저에게만 의존해 왔으니까요. 동서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저는 배우면 되죠, 뭐.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자신감이 없었어요. 평생 도맡아 제사 음식을 만들어 온 저와는 차원이 다른 일이었거든요. 남편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배워서 해. 나물 9가지에 생선 2가지, 고기 3가지, 각종 전과 국물까지. 모든 걸 정성껏 준비해야 해. 조상님들께 정성을 다해야 한다며? 시동생이 점점 궁지에 몰리자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형, 지금 나를 놀리는 거야? 내가 못할 것 같아서?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묻어났어요. 놀리는 게 아니라 현실을 말하는 거야. 남편이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종갓집대를 잇겠다면서 그 책임은 지지 않으려고 해? 그런 식으로는 안 돼. 친척들 중에서 남편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큰 고모님이 말했어요. 종현아, 내 형 말이 맞다. 지금까지 종부만 고생시켰잖아. 이제 너희도 해봐야지. 시동생은 이제 완전히 궁지에 몰렸어요. 물러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실제로 할 자신도 없고 그래서 더욱 격하게 반응했어요. 좋아. 해보면 되는 거 아니야. 시동생이 주먹을 쥐고 소리쳤어요. 형이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못할 이유가 있어?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한편으로는 시원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가족이 이렇게 갈라지는 게 마음 아팠어요.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는 없었어요. 남편이 선택한 길이었거든요. 형제의 대립이 절정에 달했을 때 시동생이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확신에 찬 미소가 떠올랐어요. 이번만큼은 자신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나 봐요. 좋아, 형님. 시동생이 가슴을 쭉 펴며 큰 소리로 선언했어요. 그럼 제가 앞으로 종손 역할을 하겠습니다. 아들 셋이 있는 제가 이 집안을 이끌어 나가겠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야심이 가득했어요. 평생 형의 그늘에 가려져 살았던 서름이 한 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동서가 시동생의 뒤에서 당당하게 말했어요. 맞아요. 저희가 아들 셋을 낳아서 종가의 대를 이었잖아요. 이제 저희가 모든 걸 책임지겠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마침내 자신이 종갓집 종부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번뜩였어요. 지금까지 저를 시기하며 살았던 모든 감정이 승리감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죠. 아버님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어요. 그래, 종현이 말이 맞다. 아들이 있어야 종가를 이어갈 수 있지. 앞으로 둘째가 종손 역할을 하는 게 맞아. 시동생은 아버지의 지지를 받자 어깨가 더욱 당당해졌어요. 저는 그 순간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결국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건가 싶었거든요. 가슴이 답답해서 숨쉬기도 힘들었어요.
하지만 그때 뜻밖의 일이 벌어졌어요. 큰 고모님이 천천히 일어나더니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잠깐, 그건 아니야. 모든 사람의 시선이 고모님께 집중됐어요. 고모님은 이 집안에서 가장 어른이시고 말씀에 무게가 있는 분이셨거든요. 종현아, 내가 아들을 셋이나 낳은 건 훌륭해. 하지만 종손이라는 게 단순히 아들 낳는 것만으로 되는 건 아니란다. 고모님의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의 지혜가 담겨 있었어요. 주름진 얼굴에 엄숙한 표정을 짓고 계셨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고모님이 저희 편을 들어주실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혹시 희망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에요. 시동생의 얼굴이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변했어요. 고모님, 그게 무슨... 시동생이 말을 시작하려 했지만 고모님이 손을 들어 막으셨어요. 이 오랜 세월 동안 종부가 이 집을 위해 뭘 했는지 우리 다 봤잖니. 아픈 몸을 이끌고 한 달에 2번씩 제사를 준비하고 명절 때마다 친척들 음식 차려내고 아버님, 어머님 병원 모시고 간병까지 했어. 고모님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누군가 제 고생을 이렇게 자세히 봐주고 계셨다니 감격스러웠거든요. 다른 친척들도 하나둘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어요. 둘째 고모님도 거들어서 말씀하셨어요. 맞아. 종부는 정말 며느리 도리를 다했어. 아들은 못 낳았지만 종부로서 책임은 누구보다 잘했지. 그때 셋째 고모님까지 나서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큰 조카도 마찬가지야. 종손으로서 그동안 의무와 책임을 다했어. 집안 경조사며 어른들 문안 다니는 일이며 문중회의며 얼마나 성실하게 했는지 우리 다 알잖아. 저는 정말 감동했어요. 고모님들이 저와 남편을 이렇게 평가해주고 계셨다니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슴 한편이 뜨거워지면서 울컥하는 감정이 올라왔어요. 하지만 아버님은 여전히 반대하셨어요. 그래도 대를 잇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야. 종갓집은 아들이 있어야. 그런데 큰 고모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형님, 시대가 바뀌었어요. 요즘은 딸도 아들 못지않게 집안을 챙기고 부모 봉양해요. 큰 조카네 딸도 얼마나 효심이 깊고 공부도 잘하는데요. 다른 어른들도 하나둘 의견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삼촌이 목소리를 높여 말했어요. 종현이는 그동안 뭘 했나? 제사 때만 와서 앉아 있다가 가고 집안일은 관심도 없으면서 이제 와서 종손 노릇하겠다고? 시동생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목이 바짝 말라서 침을 삼키는 게 보였어요. 삼촌, 그건... 하지만 할 말이 없었어요. 실제로 그동안 집안일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았거든요. 작은 고모님도 거들어서 말씀하셨어요. 종현아, 너는 그동안 편하게만 살았잖니. 제사 준비는 형수가 다 하고 시부모님 병원 모시는 것도 형이 다 하고 그러면서 이제 와서 종손하겠다는 게 말이 되나? 친척들의 여론이 완전히 저희 쪽으로 기울었어요. 특히 며느리 경험이 있는 여자 어른들은 거의 다 제 편이었어요. 아마 자신들의 과거를 보는 것 같았을 거예요.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큰 고모부님도 나서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보기에는 큰 조카가 계속 종손 역할을 하는 게 맞아. 책임감도 있고 어른들한테 신임도 두텁고 무엇보다 지금까지 잘해왔잖아. 시동생이 점점 궁지에 몰렸어요. 아들 셋이 있다는 것만 믿고 큰 소리 쳤는데 정작 어른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니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손을 주먹 쥐었다 폈다 하면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들이 없으면 대를 어떻게 이어가요? 시동생이 마지막으로 버텨봤지만 둘째 고모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대를 잇는다는 게
단순히 성씨를 이어가는 것만은 아니야. 집안의 전통과 가치를 지켜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그런 면에서 큰 조카와 종부가 훨씬 적합해. 동서도 이제는 할 말이 없었어요. 얼굴이 새하얘져서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아들 낳은 것만 자랑했는데 정작 집안 어른들은 그런 걸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계셨거든요. 어머님만 여전히 불만스러워 하셨어요. 그래도 아들이 있어야. 하지만 이미 대세는 기울었어요. 문중 어른들의 뜻이 분명해진 상황에서 더 이상 반대하기 어려웠어요. 남편이 조용히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고모님들. 앞으로도 종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사와 함께 새로운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정말 뭉클했어요. 그동안의 헌신과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어른들이 인정해 주신 거예요.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무시당했지만 정작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니었던 거죠. 시동생과 동서는 완전히 기가 죽어서 말 한마디 못하고 있었어요. 어른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니 더 이상 큰 소리 칠 수도 없었거든요. 그 추석 성묘 이후로 우리 집은 정말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선언과 어른들의 지지로 새로운 전통이 자리 잡혀가는 과정을 지켜보는 건 마치 꿈을 보는 것 같았어요. 가장 먼저 변한 건 제사 횟수였어요. 한 달에 2번씩 지내던 제사가 정말로 1년에 2번으로 줄어들었어요.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았어요. 매달 달력을 보며 이번엔 또 누구 기일이지? 하고 걱정하던 제가 이제는 설과 추석만 신경 쓰면 되다니요. 무릎 상태도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토록 미뤄왔던 수술을 드디어 받을 수 있었거든요. 수술 전날 밤 남편이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종부야, 미안해. 이렇게 될 때까지 왜 몰랐을까?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미안함이 가득했어요. 수술 후 회복하는 동안 저는 처음으로 제사 준비에 대한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었어요. 침대에 누워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런 평안한 마음이 있었구나. 몸은 아팠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의 동짓날 처음으로 분담제가 실행된 거예요. 큰 고모님의 제안으로 친척들이 역할을 나누어 맡게 된 거였어요. 종부 혼자 다 하지 말고 우리도 도와야지라고 하시면서요. 고모님들은 나무를 맡아주셨고 시누이들은 전 부치는 걸 도와주었어요. 심지어 동서까지도 어쩔 수 없이 과일 깎는 일을 맡았어요. 물론 처음이라 서툴렀지만 그래도 뭔가 하긴 했어요. 부엌에서 여러 명이 함께 음식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신기했어요. 그동안 혼자서 끙끙거리며 해왔던 일들을 이렇게 나누어서 하니 훨씬 수월했어요.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좋았어요. 종부야, 이 나물간이 어때? 둘째 고모님이 물으시며 나물을 맛보라고 하셨어요. 제가 혼자 할 때는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는데 이제는 제 의견을 구해주시는 거예요. 작은 변화였지만 제게는 엄청난 의미였어요. 동서의 변화도 눈에 띄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어색해했어요. 제사 준비를 해본 적이 거의 없어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형님,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볼 때의 그 당황스러운 표정이란. 하지만 차츰 적응해가는 모습을 보였어요. 처음에는 과일 깎는 것도 서툴렀는데 몇 번 하다 보니 제법 모양새가 나왔어요.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었네요 라고 중얼거리는 걸 들었을 때 조금은 이해해주는 건가 싶었어요. 시동생도 달라졌어요. 그동안은 제사 때만 와서 앉아있다가 갔는데 이제는 미리 와서 상 차리는 걸 도와주었어요. 서툴긴 했지만 나름대로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형수님, 이건 어디에 놓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 목소리에는 전과 다른 겸손함이 있었어요. 아버님과 어머님의 태도 변화가 가장 놀라웠어요. 처음에는 여전히 불만스러워 하셨지만 점점 받아들이기 시작하셨어요. 특히 제가 수술 후 회복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마음이 바뀌신 것 같았어요. 종부야, 그동안 너무 무리시켰나 보다. 어느 날 어머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직접적인 사과는 아니었지만 어머님 나름의 미안함을 표현하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한마디에 제 마음이 많이 풀렸어요. 가장 큰 변화는 분위기였어요. 예전에는 제사가 저에게만 부담스러운 일이었다면 이제는 가족 모두가 참여하는 행사가 되었어요. 부엌에서 웃음소리가 나고 서로 도와가며 준비하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어요. 엄마, 이제 훨씬 편해 보여요. 딸이 제게 말했을 때 저는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아이가 그동안 제 고생을 다 보고 있었구나 싶었거든요. 응, 이제 엄마도 좀 숨 쉴 수 있겠다라고 답해 주었어요. 남편도 많이 변했어요. 예전에는 제사 준비를 제가 하는 걸 당연하게 여겼는데 이제는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어요. 장 보러 갈 때도 따라와서 무거운 것들을 들어주고 부엌 일도 거들어 주었어요. 여보, 앞으로는 혼자 하지 마. 나도 있잖아. 남편이 말할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결혼 후 처음으로 진짜 부부가 된 기분이었어요. 친척들의 인식도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종부니까 당연히 해야지라는 시기였다면 이제는 종부가 고생이 많았지, 우리가 도와야지라고 말하게 되었어요. 같은 며느리 입장에서 공감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제일 기뻤던 건 제사가 끝나고 난 후의 분위기였어요. 예전에는 저 혼자 뒷정리하느라 바빴는데 이제는 모두 함께 치우고 함께 앉아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었어요. 진짜 가족 모임 같은 느낌이었어요. 종부야, 수고했어. 큰 고모님이 제 손을 잡고 말씀하실 때 저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그동안 아무도 해주지 않았던 말을 들으니 모든 게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변화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히 일어나고 있었어요. 하루아침에 모든 게 바뀐 건 아니었지만 조금씩 우리 가족이 진짜 가족다워지고 있었어요. 그 모든 변화의 시작이 그날 성묘에서 남편이 제사상을 뒤엎은 순간이었다는 생각을 하면 정말 용감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올해 추석을 한 달 앞두고 남편이 갑자기 말했어요. 여보, 올 추석에는 우리 여행 가자.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추석에 여행이라니 상상도 못 해본 일이었거든요. 여보, 추석에 여행이 어떻게 가능해요? 제사는 어떻게 하고? 제가 당황하며 말하자 남편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한번 땡땡이 쳐보는 거지 뭐. 추석 연휴 시작 전에 출발해서 추석 당일에는 해외에 있을 거야. 제사는 시동생이 집에서 맡기로 했어. 정말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동안 한 번도 추석 제사를 빠져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 와서 추석날 해외에 있다니요. 그런데 괜찮을까요? 어른들이 뭐라고 하시면 아직도 불안한 마음에 물어봤어요. 괜찮아. 큰 고모님께서도 찬성하셨어. 종부 좀 쉬게 해주라고 하시더라고.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리고 그동안 내가 너무 고생했으니까 이제 좀 보상받을 때가 됐어.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결혼 후 처음으로 남편이 저만을 위한 계획을 세워준 거였어요. 어디로 갈 건데요? 저도 모르게 기대감이 묻어난 목소리로 물었어요. 베트남으로. 해외여행이야. 남편이 말하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해외여행이라니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해외요? 정말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응, 진짜야. 우리 결혼하고 한 번도 제대로 된 여행을 못 갔잖아.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남편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저는 그 순간 정말 꿈꾸는 기분이었어요. 그날부터 저는 매일 설렘과 불안감이 교차했어요. 해외여행이라니 여권도 처음 만들어야 했어요. 여권 사진을 찍으러 갔을 때 사진관 아저씨가 어디 가시는데요?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베트남이요라고 대답하는 제 목소리가 어찌나 들뜨던지요. 딸아이에게 말했을 때도 정말 놀라더라고요. 엄마, 정말이에요? 해외여행요? 그러면서 핸드폰으로 이것저것 찾아서 알려주었어요. 아이가 저보다 더 신이 나 있었어요. 여권을 받아들고 집에 왔을 때 남편이 웃으며 말했어요. 이제 정말 해외여행 가는 거야. 여권을 들여다보며 저는 믿어지지 않았어요. 50년을 살면서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무엇보다 부끄럽지만 고백하자면 저는 55살이 되도록 비행기를 타본 적이 없었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둘 다 촌스러운 부부였죠. 비행기 타는 게 무섭지 않을까? 괜찮을 거야. 다들 타잖아. 출발 전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내일이면 정말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간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남편도 마찬가지였나 봐요. 여보, 나 잠이 안 와. 나도요. 너무 신기해요. 출발 당일 새벽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남편이 말했어요. 나도 떨린다. 비행기 첫 번째야. 나도요. 무서우면 어떡해요? 같이 무서워하면 되지 뭐. 서로 손을 꽉 잡고 있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그 충격이란 정말 크고 웅장했어요. 비행기에 처음 올랐을 때의 떨림, 이륙할 때의 두려움과 감동, 그리고 구름 위로 올라갔을 때의 그 경이로운 풍경까지 모든 게 생애 첫 경험이었어요. 베트남에 도착해서 호텔에 짐을 풀고 나니 남편이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여보, 우리가 해냈어. 정말 해외여행을 왔어. 그때 저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첫날 저녁 호텔방에서 남편이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이건 뭐예요? 열어봐. 상자 안에는 예쁜 목걸이가 들어 있었어요. 언제 준비한 거예요? 몰래. 그동안 제대로 된 선물 하나 못 해줘서 미안했어. 남편이 직접 목걸이를 걸어주며 말했어요.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이번에는 내가 정말 좋은 남편이 될게. 그의 눈빛이 신혼 때처럼 간절했어요. 둘째 날 바다를 보며 걸으면서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손잡고 걸어본 적이 없었지? 정말 그랬어요.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동반자가 아니라 그냥 같이 사는 사람이 되어버렸었어요. 그런데 추석 당일 정말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평생 추석이면 새벽부터 바빴는데 이날은 호텔에서 여유롭게 일어나서 조식을 먹었어요. 오늘이 추석이네. 그러게 우리가 추석날 해외에 있다니. 남편이 핸드폰으로 시간을 확인하며 말했어요. 지금쯤 종현이가 제사 준비하고 있겠다. 그러게요. 저는 지금 여기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있고 서로 보며 웃었어요. 이런 추석이 있을 줄 누가 상상했겠어요. 미안하지 않아? 남편이 물어보자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전혀요. 오히려 속이 시원해요. 정말 그랬어요. 죄책감은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해방된 기분이었거든요. 그날 하루 종일 우리는 정말 자유로웠어요. 제사 시간에 맞춰 뛰어다닐 필요도 없고 친척들 눈치 볼 필요도 없고 그냥 둘만의 시간을 온전히 즐길 수 있었어요. 저녁에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며 남편이 말했어요. 당신 행복해? 네, 정말 행복해요. 진심이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진짜 행복이었거든요. 마지막 날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남편이 물었어요. 이번 여행 어땠어? 정말 좋았어요.
꿈만 같았어요. 나도 앞으로도 이런 여행 자주 하자. 한국에 돌아와서 딸아이가 마중 나왔을 때 엄마 정말 좋아 보이세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저도 거울을 보니 정말 달라 보였어요. 얼굴에 생기가 돌고 무엇보다 진짜 웃고 있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여행 사진들을 보며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사랑해. 오랜만에 듣는 말이었어요. 저도 대답했어요. 나도 사랑해요. 작년 추석에 제사상을 뒤엎었던 그 순간부터 시작된 모든 변화가 결국 이 순간으로 이어졌구나 싶었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수였어요. 누군가를 망가뜨리는 복수가 아니라 새로운 행복을 만들어내는 복수. 추석날 해외에서 남편과 단둘이 보낸 그 하루가 제게는 가장 완벽한 복수였어요. 그동안 저를 무시하고 구박했던 모든 이들에게 이제 저는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였죠. 며느리로서 견뎌낸 세월이 헛되지 않았어요. 끝까지 버틴 결과 새로운 전통을 만들고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었거든요. 제사상을 뒤엎는 것으로 시작된 반란이 결국 새로운 삶을 세우는 희망이 되었어요.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줄 수 있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건강하세요. 산들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